네, 안녕하세요. 지역농협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의사소통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지역농협 NCS 의사소통 파트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방면의 재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소통과 관련한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깊은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요. 또한 문법적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그 어떤 회사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독해 파트에 있어서도 변별력 있는 독해력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발휘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말 꽤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 써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손도 못 댈 만큼의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온다거나 공부해야 되는 범위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또 넓은 것은 아니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오히려 확 변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해당 부분의 공부 방법 또는 출제 범위 그리고 각각의 경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의사소통 능력 파트 한번 그게 뭔지부터 소개해 볼게요.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글 또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글 또는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즉, 글이나 말의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전달해야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 지점의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의 문제가 바로 이 의사소통 파트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 하반기 시험에서는 이 다양한 곳에서 총 16개의 지역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출제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의사소통 파트 문제가 제시되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출제 유형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저 NCS 의사소통만을 위해서 별도로 알아두어야 할 관련된 이론들은 이 의사소통 기술과 문서 작성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론들, 여러분들께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글과 말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휘 파트 같은 경우도 이 지역농협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알고 있어? 이런 거 정확하게 구사 가능해? 를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이죠. 또한 네 번째 유형에 나와 있는 독해력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그 모든 기업체에서 다 출제하고 있는 유형이죠. 여러분들에게 일정 정도 이상 수준의 난이도 있는 글을 주고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는 조금 괴롭기는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해서 또는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 과정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독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형 1과 유형 3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공부, 우리가 좀 시험을 위한 공부를 좀 별도로 하셔야 되겠고 어휘 파트는 짬짬이 시간 내셔서 좀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어휘가 나오는 거 아니니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는 어휘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건 독해 파트인데요. 독해 파트의 제시문이 그렇게 길거나 뭐 아주 읽기 힘들 만큼 길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서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이 지점에서 위기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독해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게끔 실전적인 연습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확 변별을 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해 파트이기 때문에요. 나의 경쟁자의 독해력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회로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외국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출제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아서요. 일단 유형 1부터 4까지에 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의사소통 능력 출제 유형 보시면 70문항형이 있고요. 100문항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대체로 그렇죠.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100문항 유형에서 기초 외국어 문제가 몇몇 문제 나온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 확인 가능한데요. 상반기에서만 기초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이러한 지역에서 나왔고 하반기에서는 또 제외되었다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읽고 빨리 푸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속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인지라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은 내가 충분하고 온전하게 집중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맞춰지셔야 된다라는 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최신 출제 경향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은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난이도,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참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정말 다양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과 조금 비교해 보면 의사소통 파트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어휘력은 요러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되고, 문서 작성 기술에서는 띄어쓰기와 같이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 문제, 여러분들의 문법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한번 다시 쫙 훑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 주시면 참 감사하기는 한데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자주 나오는 지점들에 대해서만 좀 눈여겨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걸러진 핵심적인 지점들 저랑 같이 강의에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서를 주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요. 정말 농업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과 전혀 무관한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평소에 어떤 글을 읽건 간에 충분하게 집중해서 읽고 해당 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져 놓으신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읽는 그 모든 텍스트에 대한 집중력을 의식적으로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대화문을 보고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난 지역농협 6급에서 출제되었던 의사소통 기술의 경우 최근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시험에서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또 아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리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보시면 산인공에서 제공하는 의사소통 능력 워크북 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래서 요 해당 부분 워크북 자료의 핵심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전적입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 차례 좀 숙지해 보실 것을 일단 권하고 싶고요. 어휘력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 수준 정도를 일단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올 거다라는 기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시건 간에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바로 어휘력 공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결국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다 아는 단어야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단어의 정확한 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요, 그냥 아예 버려버리세요. 이미 내가 그 단어를 새로 외워서 그 단어가 시험에 나와서 내가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을 기대하는 것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본 단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 수준에서 출제되거든요.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예문을 만들 수 있으면 아는 단어, 내가 본 적은 있지만 예문이 바로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모르는 단어,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의 기준을 좀 새롭게 정립하신 다음에 기존에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어휘라든가 헷갈리는 어휘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핵심 부분 저랑 같이 강의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독해 파트는 문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세부적인 내용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 근데 빠르게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죠. 정확하게죠. 정확하게 글을 읽어내려가는 연습이 10번이면 10번, 50번이면 50번, 100번이면 100번 반복될수록 여러분들의 독해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독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답률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면 당연하게도 확 집중해서 읽는 연습이 반복되어야겠고요.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 200%
이해되어서 문제를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그런 얘기가 써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정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답률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다양한 영어 어휘, 회화 표현 암기하면 좋은데 단기간 내에 되는 건 아니어서요.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그렇다면 먼저 의사소통 기술 부분부터 한번 핵심적인 이론들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의미와 종류부터 보셔야 될 텐데요. 의사소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답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의미는 또 다 다른 뭐 그런 답변들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보니 이 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NCS에서는 의사소통을 어떠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또 다른 개인 또는 집단과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주고받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과 라고 했으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NCS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1대1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대 다, 다대 1, 다대 다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정보와 감정과 사상과 의견 등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감정, 사상,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주고받는 과정,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 내가 다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NCS에서 규정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나 주관적인 감정 등을 쌍방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의미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종류입니다. NCS에서는 이 의사소통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서를 이용한 의사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즉 말을 이용한 의사소통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런 문서적인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즉 문서를 읽고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겠죠. 두 번째는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자기가 문서를 쓸 수 있어야 문서적인 의사소통 자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보면 말을 듣고 말을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말을 그냥 듣는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치지 않는다는 거죠.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청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의사표현력, 그냥 말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말 이외의 것들도 사용되기 때문에 의사표현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종류는 크게 문사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뉘는데, 문서적인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문서를 읽고 문서를 쓰는 능력이라면, 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 필요로 되는 능력은 경청하는 능력과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임을 구분해서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요. 문서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장점은 권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공부를 좀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되는 게 100% 상식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문서로 하는 게 더 권위감이 있어요? 말로 하는 게 더 권위감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 다른 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 말로 팍 하고 어떤 의사를 표현하면 그게 더 권위감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NCS 의사소통 파트에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문서적인 의사소통이 더 권위감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다라고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확성을 기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글을 통해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보다 글이 더 정확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기가 쉽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또한 사람마다 막 생각해보면 난 글을 잘 못 써서 차라리 말로 하는 게 더 정확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의 느낌과 무관하게 NCS에서는 문서적인 의사소통이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더 권위감이 있고 더 정확하고 더 전달성이 높고 더 보존성이 좋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사실상 19세기 이론 같은 느낌이 들죠. 요즘에는 글로 하는 거나 뭐 말을 녹음해서 보내는 거나 사실상 그 전달성과 보존성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것은 사실 과거에 어떤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기준에 의한 분류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론이 뭔가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 약간 뒤로 백해서 이런 문서적인 의사소통의 장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움직이는 성질이잖아요. 이때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반응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은 한번 쓰면 그냥 그걸로 땡이지만 왜냐하면 독자를 앞에 놓고 쓰는 게 아니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말의 내용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유동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을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장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점은 혼란과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까는 정확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좋다며. 아니요. 그거는 수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확성이 높다는 거고요. 독자가 바로 필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논지나 핵심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교재만 보셔서는 서로 상충되고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측면에서 또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지점인지라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의미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거의 암기하다시피 좀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데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뭐 5만 가지 답변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NCS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내 상식대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이론에 따라서 문제풀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마음은 의사소통 기법이 미숙하고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이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무책임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의사소통 기법이 미숙하고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이해 능력이 부족한 단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왜 무책임한 마음이 생기느냐. 무책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의사소통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대단히 원활하게 이루어내야 한다는 어떤 신념이나 열망 또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임을 NCS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사소통 기법을 제대로 익히지도 않았어. 표현 능력을 기르지도 않았어. 이해 능력을 기르지 않았어. 이것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 책임감 자체가 없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무책임한 마음이 들면 의사소통 기법을 모르니까 그냥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 듣고 앉아있는 이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책임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 이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셔야 되겠고요. 이런 무책임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 때문에 실제로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전달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라고 착각하는 마음, 보시면 평가적이면 판단적인 태도 그리고 잠재적인 의도가 바로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렇다면 착각을 실제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봐야지 라고 평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의사소통 상황에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태도를 가졌을 때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착각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에 안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결국엔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거,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다.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신입사원이라면 또는 부장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런 안주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외의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가 지나치게 많거나 메시지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상이한 지위와 과업 지향성 문화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 수직적인 관계라면 또는 어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평가받는 상황이라면 그 대화 자체가, 의사소통 자체가 편안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 영업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뭐 이런 상사의 어떤 인사말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이러한 직위, 서로 다른 직위와 과업 지향성 문화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의사소통 매체를 선택할 때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될 텐데요. 전화를 해야 할 일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직접 만나봐야 하는 상황에서 카톡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매체를 잘못 선택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 이 방해 요인 자체가 뭐 특별하고 기발하고 신기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해 요인 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NCS에서는 이러한 것을 그 방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따라 주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죠. 확인 문제 먼저 좀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이 아닌 것 골라라 라는 거예요. 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평가적이며 판단적 태도 그리고 선입견과 고정관념, 우리가 앞에서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솔직함은 의사소통의 방해 요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너무 과도하게 솔직하면 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되고요. NCS 의사소통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NCS가 규정하는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풀기 시작하면 정말 정답률이 수직 하락하는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아까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사후 검토와 피드백.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직접 물어보거나 반응을 살펴서 메시지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사 표현이 정확하게 나의 의도와 잘 맞아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청자에게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 결국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언어를 단순화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려해서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 즉 언어를 단순화한다는 건 사용하는 단어를 쉽게 쓴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경청인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 감정을 입혀서 능동적으로 집중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집중을 능동적으로 하면서 경청을 한다는 것은 눈을 맞춰주고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인 경청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능력 자체가 개발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감정의 억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뭔가 우리가 오답 선택지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 또는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선택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NCS에서는 사실상 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잘 우리가 알아서 이해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의사소통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의사소통을 잠깐 홀드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분위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즉 감정을 억제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다 억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감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 감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의사소통 자체를 잠깐 스탑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셨다가는 이론 물어보는 문제에서 오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그대로 접근했다가는 왜 감정을 꼭 억제해야 돼?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해당하는 개념어와 그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면밀하게 매칭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능력에 대한 이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있었죠. 문서라고 하는 건 글을 통한 의사소통이었고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문서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는 문서 이해 능력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는 경청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이 문서를 이용한 의사소통, 언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에서 각각의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 보시면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 기호화된 정보 등과 같은 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이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 업무나 요구되는 행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원활하게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직업생활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꼭 읽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문서의 종류와 특징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 차례 확인하고 내용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숙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문서, 기한서, 기획서, 보고서 등과 같은 아주 필수적인 비즈니스 문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는 정부행정기관에서 대내적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 뭔가 수신자나 발신자 중에 한쪽이 정부행정기관이면 이것은 무조건 공문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학교와 정부 사이에서도 또는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문서는 우리가 사실 학생일 때는 전혀 볼 일이 없는 문서인데요. 비즈니스 문서 중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1번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한서입니다. 기한서는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지금 책상이나 PC가 좀 더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 뭐 언제 회의를 하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떤 협조, 어떤 우리가 뭐 회의실을 언제 쓰고 싶다라든가 뭐 다른 필요 자원을 더 구하고자 하는 어떤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글을 쓸 때 그것이 회사 업무에 관한 것일 때 기한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죠. 기한서가 사내 공문서라고도 불리우고요. 그리고 이 기한서야말로 정말 회사 내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한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자주 많이 쓰이는 문서이기 때문에 역시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획서입니다. 기획의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해당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뒤에 가서는 이제 이 기획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다룰 텐데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문서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광고 기획서, 누구를 설득하는 거고요. 광고주를 설득하는 거고요. 사업 기획서, 누구를 설득하는 건가요? 그렇죠. 투자자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획서라 함은 내가 머릿속으로 구현해낸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그 상대방이 하게끔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좀 친숙하고 익숙하게 그리고 실제로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정한 일의 현황 및 진행 상황 그리고 연구 및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했으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고서는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보고서를 쓰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술술술 그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하게 잘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도자료는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자신들의 정보를 기사로 내기 위해 즉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가 보도자료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문 기사와 거의 형식적인 특성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성을 좀 갖춰야 하고 유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좋고요. 그러나 어떤 기업 입장에서 늘 공익성을 가진 보도자료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본인의 회사에 신제품이 나왔다라든가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성은 늘 담보되었을 때 보도 자체가 가능하겠죠. 어찌됐건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레터, 비즈니스 메모, 설명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설명서만 좀 살펴보시면 설명서는 상품의 특성이나 작동 방법, 작동 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 거예요. 그럼 설명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기억하셔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설명서는 항상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조금 아는 사람한테 써주는 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염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겠죠. 전문 용어 같은 거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 그렇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조금 아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서 이해 절차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이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단순 암기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흐트러뜨려 놓았을 때 순서대로 좀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은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는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2단계는 문서의 작성 배경과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문서의 목적, 어떤 안내문이야. 그럼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구나. 이 문서 자체의 목적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문서를 왜 썼는가? 배경이라는 말은 백그라운드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이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문서를 왜 작성했는가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냉장고 사용에 관한 방법을 안내해 주기 위한 글이구나 그러한 안내문이구나 그러한 설명서구나 뭐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2단계 3단계는 문서의 정보를 밝혀내고요. 문서에 제시된 현안을 파악합니다. 현안이라고 하는 건 현재 안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뭐 냉장고 작동법인가? 아니면 냉장고 AS 신청 방법인가? 뭐 이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3단계이고 4단계는 상대방의 요구 및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셔틀버스가 1시간 늦게 운행된다라는 안내문을 읽었다면 상대방의 요구 및 의도는 우리 1시간 늦게 운행되니까 너 1시간 늦게 나와 라는 게 그 요구와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뭐 약속 시간을 좀 늦춰야겠군 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하다 나와야겠군 이라든가 하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5단계는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친구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카톡을 보내놔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공부 스케줄을 좀 다시 짜야 되겠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고 목록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5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행동이고요. 6단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 등으로 메모해서 요약 정리하는 것이 문서 이해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 것이 어색해서 그렇지 그냥
이미 하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그냥 안내문이네, 설명서네. 그럼 이게 뭐에 대한 안내문이지? 무엇에 대한 설명문이지? 설명서지? 라는 거 확인하고요. 아,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아, 그럼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 지하철을 좀 늦게 타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자신이 어떤 파악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거. 바로 6단계죠. NCS에서는 문서를 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서 이해라고 하는 건 내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정리해야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않는 6단계가 NCS 파트의 문서 이해 절차 부분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도표나 그림 등으로 그 내용을, 그 글의 내용을, 그 말의 내용을,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이 문서 이해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서 이해 절차 이렇게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안다고 치고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에 대한 숙지는 명확하게 하고 계셨을 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도 종종 출제된다. 이 문서 이해 절차를 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서 이해 절차를 주지 않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중 회사 내에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할 때 작성하는 문서 업무에 대한 협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한서 된다는 거 바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문서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올바른 경청 한번 볼게요. 경청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청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사소통 상황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의 의미와 중요성 보시면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 대화 과정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청을 왜 해야 되느냐? 잘 들으려고? 아니죠. 신뢰를 쌓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청의 방해 요인 볼게요. 경청의 방해 요인은 역시 여러분 각자에게 여쭤보면 각자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으나 NCS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걸러내기. 걸러내기는 13579로 듣는다는 겁니다. 듣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듣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촘촘하게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걸러서 듣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다른 생각하면 당연히 경청의 방해 요인 되고요. 대답할 말 준비하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뭔가 잘 듣고 있는 상황에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게 경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답할 말 준비하기는 안 듣고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비위 맞추기도 있는데요. 비위 맞추는 것은 비위를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상대방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네네네네네 이렇게 그냥 아부를 하는 태도 이것은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슬쩍 넘어가기 대화가 너무 사적이거나 위협적이면 주제를 그냥 확 바꿔버리거나 에이 뭐 그렇다고 치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이것이 경청의 방해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존심 세우기, 조언하기, 짐작하기 이런 것들도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되는데요. 짐작하기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단서들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먼저 짐작을 해놓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 말은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 맞네. 아 저렇게 눈 깜빡이는 거 보니까 거짓말 맞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는 용도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각의 개념어들을 보시면서 이 개념어를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부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쟁하기와 판단하기 같은 경우도 역시 해당 내용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경청 방법, 이것은 기출에 나왔던 지점인데요. 올바른 경청 방법은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말을 가로치지 않고요. 이야기 가로막지 않고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즉각 상대방의 말을 반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정답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NCS에서는 의견이 달라도 일단은 수용하는 것을 올바른 경청 방법으로 제시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순서 이렇게 핑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요. 논쟁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들어주고 시선을 맞추고 그다음에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라는 것을 이 경청의 올바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이지만 여기 다른 당연한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 분리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NCS에서 규정하는 경청 방법만을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청 자세가 주는 메시지 한번 볼게요. 경청 자세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손이나 다리를 꼬지 않는 개방적인 자세. 이것은 마음을 열어놓고 있고 상대방을 향해서 상체를 약간 기울여다가 앉으면 열심히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호적으로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관심을 갖고 있고 편안한 자세는 자신만만함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따라서 손이나 다리는 꼬지 않되 편안한 자세로 약간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우호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다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청의 방해 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존심 세우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짐작하거나 언쟁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요약하는 것은 경청의 방해 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정답 3번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올바른 경청에 대한 이해 보도록 하죠. 적극적인 경청은요,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는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어요. 수업이나 강연 참가 시에 미리 수업 계획서나 강의 계획서 같은 것들을 읽어 놓으면 적극적으로 경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대화 상황에서 준비하기가 가능하고요. 주의 집중하기, 예측하기, 나와 관련 짓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적절하지 않은 자세로 짐작하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짐작하기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짐작해놓고 나서 그 짐작에 맞춰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경청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경청 방법에 또 예측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짐작하기랑 예측하기는 뭐가 다르냐? 예측하기는 대화 시간 동안 시간 간격이 있을 때, 즉 일정 정도 퍼즈가 있을 경우에 그 퍼즈의 시간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다음 말을 추측하려는 노력, 이것은 예측하기에 해당되고 이 예측하기는 적극적인 경청 방법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짐작하기는 이미 짐작을 해놓고 껴맞춰서 듣는 방식이라면 예측하기라고 하는 건 일정한 퍼즈가 있을 때, 일정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상대방의 다음 말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측하기. 이건 좋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련짓기,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듣는 것은 적극적인 경청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요. 질문하기, 요약하기, 반응하기 역시 적극적인 경청 방법 된다는 것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한 노력 볼게요. 의사표현의 의미와 중요성 보시면 말하는 이가 입말을 이용한 음성 언어 또는 표정, 손짓, 발짓, 몸짓 등을 이용한 신체 언어로 듣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의사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사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현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는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체 언어도 이 의사를 표현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이를 통해 말하는 이의 이미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했는가, 어떤 신체 동작을 했는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하는 것들이 결국 이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사표현의 종류 보시면 공식적 말하기, 의례적 말하기, 친교적 말하기가 있습니다. 공식적 말하기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하기 를 공식적 말하기라고 하고요. 연설이나 토의, 토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례적 말하기는 의례 절차에 따른 말하기인데요. 이런 의례 절차에는 뭐가 있냐면 식사, 주례, 회의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친교적 말하기는 친근한 사람들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떠오르는 대로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친교적 말하기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사표현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표현 방법 보겠습니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접근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또 다른 상식이 들어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뭔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것을 좋지 않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히, 모호한 표현 지향 확실히 같은 얘기죠. 지금 당장의 잘못에 대해서만 지적한다는 겁니다. 너 원래 그랬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부탁할 때는 상대방의 사정을 들은 후 이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줍니다. 응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구체적이 핵심이에요. 기간, 비용, 순서 등을 명확하게 그 수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고요. 거절당할 경우 실은 내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친절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따라서 잘못을 지적할 때, 부탁할 때 이러한 의사표현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이 이론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니 이대로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부탁을 거절할 때는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냥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너무 구구절절하고 변명 같아서 외면해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한 부탁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보단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잘못을 지적할 때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적하라고 했잖아요. 부탁을 거절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할 때는 강압적인 표현 안 되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어때? 와 같이 부드럽게 표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득할 때는 밀어붙이기식의 대화는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양보하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이 가능한 것이죠. 설득이라는 말과 부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설득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혔을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충고할 때, 질책할 때 이런 식의 표현들 여러분들이 뭐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들일 텐데요. NCS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질책할 때 샌드위치 화법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샌드위치 화법은 칭찬의 말 뒤에 질책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격려의 말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완충하는 표현을 집어넣는 방식의 화법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더 부드럽고 더 온화한 방식의 질책이 가능하고 더 그 효율도 높아진다, 효용도 높아진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적극적인 경청 방법이 아닌 것 물어보고 있는데요. 반응하기, 질문하기, 예측하기, 나와 관련짓기 모두 해당되는 거 우리 확인했고요. 걸러내기 13579로 들으면 적극적인 경청 방법 아니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될 텐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뭔가 이 NCS 의사소통 파트의 문제는 문제 사이즈가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이론 하나하나를 최소한 교재에 나온 것 정도만이라도 충실하게 숙지해 놓으셨을 때 다른 좀 더 큰 사이즈의 문제,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도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두세 번만 좀 복습해 주시고 익숙하게만 만들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념어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